시설관리정책 포럼의 진행을 맡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권지혜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본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럼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유기적인 체계 하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와 7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민간 기업에 이르기까지의 소통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각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확대 운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박영수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포럼에 기조연설을 해주실 인하대학교의 이영환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세 분이십니다. 한밭대학교 박성환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윤순 그룹장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윤순 그룹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박영서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내외 기빈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본 포럼을 주관하신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신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장님하고 김태곤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포럼의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우리 인하대학교의 이영환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건설 분야의 그 패러다임이 기반시설의 노후화라는 그 화두와 함께 신규 건설이 아닌 시설의 지속가능한 성능 발현이라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뿐만 아니고 국가 경제 활성화하는 데 반드시 선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국가기반시설 관리의 기틀이 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서 우리 그 중대형 SOC뿐만 아니라 우리 소형 또 지하에 매설된 이런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그 국민 생활과 관련된 그 위험 요소들을 관찰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반 시설 통합 관리를 빠르게 정착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이 기반 시설 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자산 가치, 에셋 매니지먼트가 우리 그 기반 시설 관리에 꼭 도입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설 관리에, 노후 시설, 특히 노후 시설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안전뿐만 아니고 사용성을 비롯한 이 내구성, 아니면 수요, 저희가 말하는 수요는 용량, 다양하게 기반 시설마다 다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법,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시설을 개량하거나 아니면 수명을 연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공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그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주제 발표를 통해서 재원 마련,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개발, 또 지자체 관리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주실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반 시설은 7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되어서 국가의 편의를 제고했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기반 시설이 18%에 달하고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의 골든 타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과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과 15종에 대한 기반시설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노후 기반시설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유지 관리를 통해 관리를 효율화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태 진단과 분석, 이력 관리 등 유지 관리 전 과정에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로봇, AI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유지 관리 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과 생애 주기 비용을 고려한 유지 관리로 투자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외에 충당금 적립 등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 체계를 설계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영수 이사장님께서
자산 관리, 에셋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어떤 관련된 법, 제도, 예산, 심지어 인력까지 같이 감안하는 자산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그건 국토부만의 일이 아니라 어떤 전 관계부처의 공동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제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반시설 관리 정책,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정책 포럼이 이러한 에셋 매니지먼트를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 세대 부담은 줄이면서 기반시설의 안정과 효율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취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서 잠시 참석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포럼 진행과 달리 오늘 포럼은 발제 후에 별도의 토론이나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관리 정책과 기술 개발의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기조연설과 3건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입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시대의 주요 이슈 점검과 제언에 대해 인하대학교 이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영환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라는 시기가 사실 이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를 들고 하는 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저건데요. 오늘 아까 그 축사와 이런 환영사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어제 마라도나가 이제 타계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1960년 경자생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출발 자체가 60년에 80불로 시작한 게 지금 3만 불 시대를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63년에 저희가 원조를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저희가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아마 IMF에서는 올 연말 한 3만 불 정도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 뒤가 이제 2021년도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소득의 1인당 GNI를 가질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고 그중에서 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저희가 이 많은 경제성장 속에서 이런 거를 지어왔습니다. 이게 완 사이클을 돌아서 이제 유지관리의 단계로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요 점검하고 제어는 우선 시설관리 제도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 보고요. 다음 정부 재정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 손을 대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 재원 조달 시행 조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 조언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94년도에 저희가 한 10,000불 정도 됐습니다. 10,000불 시절에 저희가 시특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형 시설물
위주로 관리를 하다가 2014년 20년 되는 시점에서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새롭게 안전이 부각이 되고 그간 한 6년 동안 저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박 이사장님하고 저하고는 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 부분에서 저희가 첫 만나가지고 쭉 시특법에 대한 안하고 다 기본시설관리법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서울시가 특례를 만들고 그리고 발표가 있겠지만 그 특례 속에서 상당히 정교한 데이터들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특법에 있어서 유지관리 단계로 생애주기로 넘어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종 시설물로서 어떤 관리의 일원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안전 위주로 해왔던 것을 성능평가라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보는 어떠한, 영어로 말하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까지 같이 보는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쪽으로 이 법이 바뀌어진 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재원의 조달의 책임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있는데, 지금 일본 데이터를 보면 기초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인프라의 70%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중앙정부의 건설 중에 들어갔던 돈들을 다시 유지관리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장기 순성 충당금을 매달 적립해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을 할 수 있는 성능 개선 충당금 조항과 거기에 매칭 펀드로 들어간 부분들이 어에 보면 큰 골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지자체가 어에 보면 가장 큰 고객일 수 있는데, 지자체는 한 소스 두 군데의 소스만의 재원에서 한 5군데로 늘어나는, 국비도 받을 수 있고 기반시설 분담금도 받을 수 있고 성능 개선 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들은 전체적인 원칙은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숙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계획들은 5월 달에 지금 만들어서 배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기본 계획이 배포가 됐고 관리 계획을 수립 중이고 실행 계획들이 차차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저희가 운영 제도 개선한 방향은 궁극적으로 사유 대책형에서 예방 보전형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회계 기준에서도 저희가 들어가는 감가상각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면 감가상각을 시키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은 투자를 하자 하는 부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아까 박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건 시설 자산관리, 시설 자산관리라 하면 기재부가 싫어하면 앞에 시설자를 붙여주십시다. 그래서 시설 자산관리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게 통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벌써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국제 기준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하는 게 3만 불 시대입니다. 어에 보면 모든 국가들이 이제 거의 스타트 포인트에 같이 서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 단계 진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재정 정책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정입니다. 2018년도에 그 중기 국가 재정 계획에서 검토 보텀 노후 인프라라는 용어가 들어갔고, 2019년도에 드디어 예산 편성안에 노후 인프라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 부분에 생활 인프라, 스마트 SOC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석역의 열배관 그 파손 사고 이후에 6개월 동안 통합 본부처 통합 TFT에서 6월 달에 32조의 그 투자 계획들을 지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작년에 지금까지 계속 이게 떨어지는 예산에서 다시 리바운드하고, 더 중요한 거는 중기 계획 속에서 연평균 4.6%의 증가세로 지금 재정 정책이 바뀌어 놓은 것 부분이 결국 노후 인프라의 굉장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내년도 예산에서는 또 새로운 단어가 코로나
시국에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상당히 굉장히 화려한 그러한 예산들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차이점을 한번 시사점을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한번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볼륨이 안 됩니다. 두 남녀가 인도에 갑자기 생겨난 구멍 3m 아래로 추락합니다. 도로 한쪽이 푹 꺼지면서 25톤 화물 차량이 전복됩니다. 지난 2014년 지하철 상황심리역에서 25년 된 열차 추돌 사고나 석 달 뒤 경북 영천의 70년 된 저수지 붕괴 사고 모두 노후시설이 원인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 튀어오릅니다. 거센 물살이 자동차 유리를 깨고 들어가 운전자 69살 손모 씨가 숨졌고 퇴근하던 시민 39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붉은 수돗물이 인천과 서울뿐만 아니라 중부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전국 상수도관 20만 9천 킬로미터 가운데 3만 킬로미터, 14%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8일 전남 곡성 산사태 현장을 찾은 중앙일보 취재팀 차량 바로 앞에서 토사가 무너져 다른 차량을 덮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이 불어난 강처럼 변했습니다. 새벽 한때 출동한 소방관 엉덩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며 물이 빠졌지만 침수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강원도 속초 지역은 상가나 주택마다 이렇게 물이 가득 차는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시설물들이 저희 생활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종래 SOC와 구별되는 생활 SOC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만의 용어가 아니라 크게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와 이코노믹 인프라스트럭처로 나누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 SOC가 소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 부분과 그다음에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약 48조 정도를 짜놓고 그게 매칭 펀드로 지방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짜놨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아까 사고 난 부분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러한 구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SOC 상개년 계획에도 보면 지금 고작 들어간 게 지하 배설물 안전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오기 전에 마지막 프로젝트로 했던 게 전국의 17개 광역 특강시에 시도에 지금 신규 인프라 사업들을 발굴해 봤습니다. 전국의 지방 연구원하고요. 지금 781개에 422조 정도 했는데 노후 인프라는 고작 463개에 20조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후 인프라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조사와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노후화를 실태를 파악하고 자 어디까지 시설 그 수준을 올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 금액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러한 특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발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피부에 와닿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개선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런 법이 없어도 한거에 있습니다. 노후 지방 상수도 개량하고 그다음에 철도 개량 중기 투자 계획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쪽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도시철도 쪽에 돈을 줬던 아주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뭐 박 이사장님이 굉장히 뚝심으로 물어비쳐서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 한번 박 이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기억에 넣고요. 다음 디지털 혁신 기술 쪽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맥켄지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하여튼 건설업이 수익률이 형편없다. 이건 다들 뭐 인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 적용도 가장 낮다 건설이.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기술들이
건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요. 일본의 사례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본은 지금 토공사가 거의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소형 토공 현장의 한 90% 정도, 10개 중에 9개가 거의 규준 틀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생산성 자체가 2kg 정도 10일 걸릴 게 이틀로 검사 기간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디지털라이제이션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도 50분의 1로 줄여진 생산성에 굉장한 그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의할 점들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나서 이게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품을 더 이상 만들면 안 됐고 팔리는 상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진단 장비한 게 하여튼 50km로 달려도 그런 부분에 공동들 잡아내는 부분들을 지금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기술 개발과 동시에 공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의 모든 준비가 같이 일괄로 완샷으로 되지 않으면 그 기술 개발들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노후화된 기술로 되는 이런 부분들의 악순환일 것 같습니다. 이게 생태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일본은 토목구의 BIM에 지금 누계치로 하면 2019년도까지 한 1000건 정도의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 게임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좀 부러운 구석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쫓아갈 것이나 하는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화율이 지금 90%, 10명 중에 9명이 지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사고들이 대부분 도시에 연관됐고요. 지금 거기에서 있는데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시 스마트 시티라 그러면 일단은 형상이라든지 기능 속성에 대한 디지털화하고 그걸 통해서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3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에도 인프라 부분, 데이터 부분, 서비스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두 개의 신설과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거의 CCTV에 의한 그 보안 방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넥스트 사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조달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강조를 아무래도 저거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대표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미국 토목학회입니다. 사실 이 노후 인프라가 국정 아젠다로 취급된 게 지난 대선 때부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1년, 12년에 보고서를 냈던 걸 다시 2016년에 미국 토목학회가 내면서 어디 보면 국민들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 투자가 안 되면 국민의 생활이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17년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했던 부분들, 지금 고민하는 얘기들을 재원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면서도 엄청난 돈들을 지금 넣고 있는데도 그래도 2조 달러가 또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2012년 12월 말에 아베가 정권을 잡으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쓰게 됩니다. 방재 안전 교부금이라 해서 생활공간의 안전 대책 쪽으로 해서 더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그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앙정부에서 지방 재원의 지원을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한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일본의 여기서 나온 것처럼 20년 전과 대비해서 사업비는 반토막이 됐고, 토목사업비가, 다음에 관리 인력들은 30%가 감소했습니다. 즉 퇴직 인력들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은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 또는 공기업, 국가의 그 공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부분들을 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 속에다 넣어서 각종 기준 매뉴얼들을 5년마다 다시 만들어서 5년마다 개정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연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미국의 페더럴 하이웨이 에이전시에서 어셋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각 스테이트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날 아마 지금 국립안전관리원으로 출범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도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지원, 지자체를 고객으로 하는 기술 지원에 있어서 안전관리원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재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반시설관리법하고 개별법과의 정합성 맞추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특히 그 총괄조정분과위원회에서 깊이 논의가 되고 있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현상으로 하나 보면 성능평가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개별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철도시설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각종 기본 계획들이 개별법에도 있고 기반시설관리기본법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기본법 자체가 우선하기 때문에 개별법보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성능 개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용료의 10% 한도 부분도 개별법에서 그 부분들을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재부가 자기 법인 보조금 관리법이나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절대 안 고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놓고 저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개별 법령하고의 정합성 문제는 저희가 조속히 지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목을 마르지 않는 재정 샘 만들기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지자체 쪽에서에도 재원을 세입원을 찾고 다음에 수단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대부분 이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거기에 매칭 펀드로 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었는데요. 지금 신설 부분만 들어가는 교틱회계를 중앙정부에서 매칭 펀드로 들어가는 데서 노후 인프라 안전 투자라는 이름의 조사 보강, 보수 보강, 성능 개선 쪽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작년에 대정부 질의에서 나왔는데 약 3조 7천억 정도가 공작기금으로 넣어야 넘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 부분에서도 사실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 개발 기금들을 약 40조를 지금 각 지자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떤 제시가 되면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서로 어떤 재정의 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3만 불 시대에서 저희가 이 법을 개정을 하고 지금 매년 거의 추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후 인프라를 저희가 그걸 태우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프로세스의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후 인프라 개량 투자 계획의 법적 문서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시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의 정부의 재정 정책, 디지털, 그린, 지역균형, 뉴딜 예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 디자인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보고 자체 자금으로 하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설물에 센서스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투자 계획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안전등급 B등급이 붕괴됐다는 이러한 보도는 저희가 더 이상 저희들이 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로 지자체 관리, 재난법에서 관리된 게 3종 시설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자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정을 늦추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8만 개 정도에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5만 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용도까지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 그러면 3종 시설물의 성능평가 대상을 지금 막아놨는데 이걸 풀어놔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돈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법 규정이 막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의 그 뉴딜에 지역 균형 뉴딜이 약 25조 디지털 뉴딜이 있고요. 인천시만 해도 지금 5년간 1조 9천억을 지금 디지털 뉴딜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들과 우리가 지금 시설물의 노후 시설물들의 기존의 시설물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데이터 생기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문제들은 지금 여기서 말한 결국은 거기 DB는 시설 자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제안한 대로 조사 진단 작업에 대한 데이터가 생길 거고, 지하 구조물도 진단하는 데이터가 생길 거고요. 개량 투자 계획 수립도 데이터가 생길 거고, 교체에 따른 개량에 따른 데이터가 생길 겁니다. 자, 이거를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설 자산 관리 시스템의 종착역으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별도로 뽑을 필요 없고 초기 데이터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제일 큰 문제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게 그 서포트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서울시 발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는 그 조례를, 장소명화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어서 한 40억을 들여서 나름 투자 계획들을 5년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나왔습니다. 적어도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입장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조직의 경영정보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게끔 해서 예산의 편성, 배정, 그 다음에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기 위한 임낙찰, 계약 관리 등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암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그게 생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별 시설물의 점검, 진단, 검사해서 저희가 각각의 대응을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자산의 통합 DB로 구축이 들어가야 되고,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능 기반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후화 대책과 유지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결국은 재무 부분들을 연결시켜 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스마트 기술에 해당하는 BIM이라든지 IoT 계측이라든지 VR, AI를 섞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GE에서 예측한 거는 1%의 효율성 향상을 하면 미국의 전 산업의 150조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또 건설 산업에서 보면 계산 추정을 하면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는 연간 저희가 세이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정책 자체가 우리가 빅데이터와 AI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 또 신규로 지어지는 BIM으로서 우리가 생성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는 활용을 해서 가장 최적의 시점에 보수 보강 포인트들을 잡아내서 우리가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재정당국이라든지 감독기관,
또 시설물 관리 주체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어야 될 거고, 이게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프라 기술 정책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스마트 기술에 보면 적용했을 때 굉장한 예산적인 측면, 그 다음에 대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술만 먼저 가고 그 대가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기술은 몇 번 시범 사업을 하다가 또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좀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는 정부 내 거버넌스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 1호선이 올해 74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올해 46년 됐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단면의 열화를 저희가 측정하는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3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럼 이건 기술 개발로 풀어야 됩니다. 풀고 그 기술 개발하는 비용을 그 사업에서 태워가지고 그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기술 정책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그래도 인프라 관련 범부처 적용 법령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재정 차원이라면, 정책 차원이라면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인프라 기술정책위원회 설립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뭐 슬라이드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51초가 남았네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고, 저희가 투자를 받는 거는, 국민들로부터 투자 받는 거는 결국은 2조 달러 미국 시장을 가기 위한 수요를 받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일들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뭐 코로나19에 아주 엄중한 저건데도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교수님께서는 이 법이 제정 시행되기까지 선각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의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봐야 할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제언을 주신 이영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략과 방향성을 재정 분야, 기술 산업 분야로 나누어 들은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유지관리 사례로서 국가정책 방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서울시의 관리 체계를 소개, 공유하는 순서로 총 3건의 주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기반시설관리법의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재정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 마련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밭대학교 박성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밭대학교 박성환 교수입니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닌데요, 이렇게 또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까 이제 이영환 교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제 강조해준 그런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기반시설 기본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안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어서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면 좀 건너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관련된 투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약간씩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그 예상 상황을 보면은 이게 앞으로
한 1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유지 관리에 관련된 재원 소요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될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는 연구들이 지금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영환 교수님 뭐 조사한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노후 인프라에 대한 그 투자가 적절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뭐 설문조사도 있고 예산 반영이 형편없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그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기반 시설 그 관리에 관한 기본 법에 지금 기반 시설로 이제 15종을 이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중에서 그 뭐 상당수의 시설은 관련 근거 법이나 뭐 관련 법에 따른 어떤 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저희들이 재원이라든지 뭐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지 모르지만 뭐 상당수의 그 종의 시설은 저희들이 의지만 있으면 성능 개선이라든지 이런데 그 사용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 항목의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그래도 이슈가 될 만한 것이 도로 쪽, 뭐 이런 쪽, 뭐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지방도 이런 데는 좀 재원 마련이 좀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문제는 이렇게 관리 주체가 다양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기반 시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 관리나 성능 개선의 책임을 각각의 관리 주체들한테 지금 맡기고 있기 때문에 또 관리 주체한테 부과하는 그런 의무도 이제 이렇게 뭐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최소한의 어떤 유지 관리 수준을 뭐 지키도록 이제 할 의무, 그 다음에 성능 개선에 필요한 자금 재원을 이제 적립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이 내용이 요 부분인데요. 그 재원의 근거가 이제 그 한 세 가지 그 재정 운영 방식을 다 가능하도록 해놨다는데 제일 지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에서 재원을 그 확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나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또 투입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모든 관리 주체별로 또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또 이게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근거법을 또 마련해야지 가능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유지 관리야 뭐 현상 유지를 위한 어떤 이렇게 이제 지출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 상황보다 더 악화되지 않게 유지 관리를 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건 일반 회계로 매년 예산을 정량을 투입을 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수준이 성능이 굉장히 낙후돼 있거나 원하는 수준의 성능이 아닐 경우 이제 성능 개선을 위한 어떤 이제 그 재원이 필요한데 그런 용도로 일반 회계 재정 운영 방식을 쓰기는 이제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각 관리 주체들이 고민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은 성능 개선 충당금인 건데요. 어쨌든 일상적인 현상 유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어쨌든 국민에게 적절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든지 또 성능이 너무 낙후되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은 이제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데 성능 개선을 위한 이제 충당금을 이제 적립하도록 의무화 시켜놓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이 성능 개선 충당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그 법에서는 이제 용어 정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영환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뭐 저희들이 법안 취지를 보면은 어쨌든 성능 유지의 어떤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인프라 시설에 그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재원 금액 그것이 이제 성능 개선 충당금, 뭐 목표 적립 금액 뭐 이런 것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자산 유지 관리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 있다면 현 인프라 수준에서 목표 성능 수준으로 그걸 끌어올리는데 얼마가 재원이 필요한가는 아마 확정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뭐 추정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회계 예산으로 성능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뭐 미래의 어떤 성능 개선에 대비해서 어떤 예산을 설정해 놓고 그걸 이월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특별 회계와 기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 회계는 이제 특정 목적에 쓰이기 위해서 이제 세입도 특정하고 그 특정 세출에 이제 쓰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일반 회계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재정 운영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기금은 그러나 이제 특별 회계도 매 연도별로 이제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도 이제 이 사용에 제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 목적이라는 게 이제 돼 있고요. 기금은 이제 특별회계보다는 훨씬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금 목적에 맞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적립된 적립금이 만약에 있다면 그 여유 자원을 적절히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기금이 이제 훨씬 더 사용의 융통성이 더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관리 주체가 특별회계나 기금을 뭐 금방 설치하면 되겠네. 그건 이제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게 관련 근거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제 기금보다 이제 특별회계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미 이영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교특회계가 사실 저희들 제일 와닿는 그런 이제 특별 회계입니다. 사실 이제 교특회계의 교통시설에 대한 것 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뭐 유지 또는 정비 뭐 이렇게 개량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출 항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 성능 개선도 그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특히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사업 특별회계법도 뭐 거기에 어떤 세출 항목을 잘 정비하면 기반시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성능 개선을 위한 그런 재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이제 뭐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될지 모르지만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특정한 그런 특별 회계가 만들어진다면 뭐 그러면 이제 뭐 더없이 이제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특별 회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 회계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교특 회계나 에너지 사업 특별 회계 이쪽이 이제 관련이 기반시설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특별회계 재원이 특별회계도 이제 그 한시법처럼 돼 있어서 이게 계속 일몰되는데 또 연장하고 이런 상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게 그 원하는 그 세입 당초의 그 어떤 세입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항상 그 일반 회계에서 이렇게 충당 전입되는 경우가 이제 꽤 많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기금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요, 기금은 어쨌든 이렇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특히 성능 개선이라는 것이 뭐 그냥 단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금이 가장 적합한 그런 그 재정 운영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금이 뭐 67개 기금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가능성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냐면 뭐 그러니까 우리도 기금을 만들면 되겠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정부의 여러 개의 기금이 이제 여유자금이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운용을 이제 뭐 금융자산 등에 이제 투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높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그 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그 자금으로 이걸 좀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고요. 여기도 아마 이런 여유자금의 그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다른 대안에 투입을 할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산업연구원의 김정주 연구원님도 뭐 이런 대안적 방식을 이제 제안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프라 관련된 기금이 이제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혹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반 시설 성능 개선에 뭔가 이렇게 좀 투입 가능성을 뭐 인프라 관련 기금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시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부담금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기반시설관리법에 이제 그 사용료 징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 부담금 징수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그런 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럼 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또 하나 만들면 되겠네. 그것도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런 인프라 관련된 이런 부담금 재원의 어떤 그 기반시설 성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책적 제언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중앙 정부는 나름대로 교특회계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그 나름대로 성능 개선을 위한 어떤 재원을 이렇게 투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교특회계의 어떤 세출 항목을 더 구체화시킨다든지 뭐 개정을 좀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인 노력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재원을 뭐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지방 정부의 이제 기반 시설 성능 개선의 문제니까요. 그쪽에 어떻게 좀 우리가 이제 그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가 이제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관리 어떻게 보면 기반 시설 관리를 아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그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가능한 재원들을 좀 이쪽에 그 출연받든지 뭐 어떤 투자를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기금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장기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 그 분명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에는 뭐 특별회계나 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재난안전기금이란 이런 것처럼 아주 명확하게 그 근거법을 거기 안에 명시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은 시간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 수준과, 그러니까 일상적인 유지관리 수준과 이 성능 개선 충당금 적립과는 이게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관리 주체들이 일상적인, 그러니까 최소한 현상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 수선 유지를 제대로 한다면, 그런다면은 아마 성능 개선 충당금의 적립 그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상 유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기에 어떤 SOC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뭐 예산 낭비나 뭐 추가 그 성능 개선을 위한 적립 규모가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고민은 현재 성능 수준이,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어떤 수준이 관리 주체별로 다 다르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컨트롤 타워에서는 고민거리일 것 같고요. 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가 상황이 다르다는 거, 또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가 또 상황이 다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관리 주체가 일반 회계를 통해서 그 현상 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를 잘하는 것이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건 뭐 기초 단체 수준에서도 그것은 꼭 해줘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상 유지만으로 이제 안 되는 이유가, 현상 유지를 잘 해도 국민이 원하는 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전 기준이 또 바뀌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생애 주기의 어떤 비용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또 아니면은 이제 세대 간 어떤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성능 개선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능이 낙후된 지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따라 또 이제 그 관리 수준이나 재원 조달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은 아마 재원이 아주 명확하게 확보되는 그 근거가 또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 고민거리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영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연 수선 유지비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억셉터블한 기반 시설의 컨디션이 되기 위해서 현재보다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목학회에서 또 이제 리포트 카드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능 개선 충당금은 다르게 보면 이연 수선 유지비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측정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이제 선행돼야 된다. 이영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적인 그 출발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뭐 다른 선진국에서의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화두로 에셋 매니지먼트가 등장했는데요. 기술 간에도 융복합이 필요한 것처럼 유지관리 기술하고 회계 쪽 분야 간에도 더욱 활발한 융합과 논의가, 협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법 작동 체계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재정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한밭대학교 박성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신기술의 적용과 실증을 통해 기반시설 토탈케어를 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윤순 그룹장님께서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획 1그룹 맡고 있는 김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이 사업은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R&D 예타를 지금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좀 스토리가 있는데 16년도에 저희가 지하 라이프라인 건설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예타를 넣었다가 떨어졌었고, 그때는 지하 쪽에 주로 이제 시설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 18년도에 한번 이제 IoT 유지 관리로 교량 위주로 냈고, 작년에 19년도에 또 그걸 또 업그레이드 냈는데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R&D 예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이제 이름을 토탈케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시급성, 기획의 추진 절차, 이제 사업의 개념, 적용 범위,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추진 배경 및 시급성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정책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에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달에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SOC 디지털화 추진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가의 일련한 정책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원 급증과 안전사고 증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가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를 구현하는 것은 그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 체계라든지 이러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도심 속 도로 밑에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열수도관 등 많은 관로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공동구라든지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구 등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위에를 보면은 도로 위쪽에는 교량이라든지 옹벽, 건축물 등 이러한 시설들이 함께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에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도심 속에 이러한 기반 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러한 사고의 특징을 보면 이 시설들이 하나가 파괴가 되면은 주변 시설들한테 영향을 좀 미치고, 더 나아가서 지상과 여러 가지 시설들에도 붕괴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서 지상과 지하시설 간의 상호 역량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재작년 12월 달에 여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열수도관 파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집안 치마, 용접 불량이라든지 노후화, 시설 점검 관리 등이 부실 등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특히 기반시설별 관리 주체별 연계라든지 협력 체계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다양한 이슈와 문제가 많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살폈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급증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통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이상인 노후 기반시설은 10년 이내에 8,130개소에서 18,776개소로 2배 이상 급증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 예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실제로 지난 6년간 노후 기반 시설에 투자된 예산이 약 59조 원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예산의 증가 추이가 11.8%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기반 시설을 지금처럼 사후 대응형 관리에서 성능 중심의 선제적 유지 관리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 최적 관리 시점과 방법을 예측해서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라든지 투자를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기반 시설이 노후화된 미국이라든지 영국, 일본, 호주 이런 사례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시사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노후 기반 시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중장기적인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자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완벽한 유지 관리 대응 모델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발표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서 선진국들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아주 혁신적이고 기반시설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 시급성입니다. 이제 도로시설의 경우 10년 이후인 2030년 기준으로 약 2.3조 원 정도의 그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그 선진국과 이제 기술적인 것을 대비를 해보면 아직 유지관리 기술 수준은 좀 미흡한 실정이고요. 특히 이제 건설산업 근로자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 인력도 상당히 좀 부족해져서 특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이 기반시설 첨단 관리, 즉 토탈 케어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와 문제를 이제 도출했던 과정인데요. 눈에 보이는 지상 시설들은 지하 시설에 비해서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관리가 이제 용이한데, 아직까지 이제 비정형 정보들이 많고 디지털 정보의 활용 수준도 좀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은 디지털 정보가 아예 없고요. 구축화된 정보의 신뢰도도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지상 시설과 지하 시설의 이슈 및 문제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면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이라든지 해서 한 8가지 정도로 이슈를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향후에는 이 기반 시설에 대한 관리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시설을 개별적, 분절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입체적이고 총괄적이고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R&D를 추진하기 위한 그 중점 기술 개발 중점 분야를 도출했던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합 분석을 통해서 12가지 추진 방향을 저희가 이제 끄집어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8대 문제와 이제 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4가지를 도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 두 번째는 선제적 유지관리 기술, 세 번째는 미래형 통합관리 기술, 마지막으로 토탈케어 기술 실증,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잡았습니다. 핵심 기술 및 구성 기술은 왼쪽 그림과 같이 본사업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협력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이런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기획을 하였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기획을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괄기획위원회와 기획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을 하였고, 우측 그림과 같이 이제 하향식으로 탑다운으로 사업 개념을 설계를 하였고, 상향식으로 사업 상세 설계를 거쳐서 핵심 기술과 구성 기술을 도출해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개념 및 적용 범위입니다. 사업 명칭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이제 토탈 케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사실 이 토탈 케어라는 용어는 저희 토목 분야에서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이제
저희도 이제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 분야의 토탈케어 개념을 적용해보자라고 용어를 가져왔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인구 의료 분야와 기반 시설 분야의 변화의 모습이 서로 유사합니다.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생산 인구 증가와 함께 기반 시설도 확충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인프라의 노후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사업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반 시설 분야에서도 국가 재정 부담 완화, 관리 능력 향상, 국민 안정 확보 등을 위해서 국가적 종합 관리 개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했던 용어 정의입니다. 본사업에서 그 첨단 관리, 즉 토탈 케어라고 했던 이 용어는 기반 시설을 입체적, 선제적,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서 기반 시설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활 기반 시설, 앞에 생활자를 넣었는데요. 기반 시설은 기반시설 기본 계획의 15종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었고 R&D 사업이라서 기간과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범위를 좀 이제 특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 속에 상호 역량을 주고받는 11종의 시설로 저희가 한정을 좀 했고 앞에 생활이라는 말을 붙여서 생활 기반 시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 시설은 이제 도로 및 철도, 그 지표면 위에 건설되는 시설을 말하고 지하 시설은 지하구 관로 등 지표면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5종 중에서 11종은 저렇게 좀 특정을 해봤고, 이 본사업은 이제 실용화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을 좀 특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1종의 대상에 대해서 각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상생활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상호 영향성, 부합도를 기준으로서 15개 중에서 11개를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의 그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 선제 유지 관리 기술, 미래형 통합 관리 기술 이 분야와 이 대상을 좀 매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그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은 11종 전반에 걸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연계해 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은 디지털화해서 다시 11종에 전체적으로 입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11종을 다 표시를 했고, 선제적 유지관리는 주로 이제 국토부 소관인 도로와 관련된 것과 공동구, 전력구 이 세 가지 3종에 대해서 실제적인 유지관리와 관련된 성능평가라든지 자산관리까지 하는 그런 유지관리 기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형 통합관리 기술 분야에서는 도로는 어느 정도 통합관리가 된다라고 판단했고 주로 통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라든지 전력구, 통신구 이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통합관리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부처 협력 및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타를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여러 가지 부처들이 많은데 시설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가 나올 거냐, 너무 관리 이해관계자가 많은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생겼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협의체 또한 이제 지하 통합 지도를 위한 지하정보 통합 협의체 이런 제도적인 어떤 장치 근거에서 부처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실제적으로 이 토탈케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관련된 위원회에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라는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업 목표 및 추진 내용입니다. 본사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25% 이상 감소, 유지관리 비용 30% 이상 절감, 지하 공간 30% 이상 개선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았고요.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입니다. 현재 예타가 지금 8월 달에 신청을 해서 11월 달 중간 정도 와 있고요. 결론은 내년 3월 달에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5월 달에 예산을 넣어서 22년 사업이 1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48억 원이고요. 정부가 2,661억 원 정도 됩니다. 기반시설 저희가 이제 목표 수준을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작업 우정연, 수작업에 의존한다든지 기관별 분절적 수준에서
저희가 그 유지관리 수준을 지능화된 디지털 기반의 첨단 관리로 혁신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개요인데요.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개념도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1분야를 보시면은 BMS라든지 FMS, 저 위에 보시면은 20년 신규로 해가지고 스마트 건설 디지털 플랫폼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건설 사업단이 지금 올해 출범이 됐고요. 설계와 시공 단위의 데이터들이 저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저런 유지관리 시스템들은 기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정보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데, 그런 정보들, 그런 1억 정보들을 가져와서 일핵심에서 이런 정보들을 좀 가져오고, 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형화하거나 현행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정보를 구축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핵심은 현장의 어떤 센서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그런 자료들을 좀 이핵심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3핵심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입체적인 공간 범위 내에서 기반 시설의 위험도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2분야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2분야인데, 이 분야에는 4핵심 과제에서 자동화 및 무인화된 고성능 고효율 점검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요. 5핵심은 기반 시설의 성능을 평가하고 예측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적 의사결정 및 자산 관리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6핵심은 저비용 장수명화를 위한 신속 정밀 보수 보관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3분야는 주로 이제 지하 공동구입니다. 지하 과밀 난립된 이러한 지하 시설들의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 통합 수용 시설, 저거는 이제 공동구를 의미하고요. 이거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8핵심에서는 지금 노후화된 지하 시설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교체하거나 확공하는 그런 성능을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4분야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 특히 이제 1, 2, 3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 개발된 시스템도 조합을 해서 주로 이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하단에 있는 것처럼 모아진 정보들은 최근 발표된 그 과기부의 SOC 디지털화와 같은 그런 정책과 연관시켜가지고 기반시설 데이터 댐 적용 모델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10핵심에 보면 테스트베드 과제인데요. 9핵심에서 만들어진 이런 그 시스템 모델을 실제로 테스트베드를 선정을 해서 그 지자체와 도로 테스트베드라고 하면 공공기관에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하고 실증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오른쪽 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현재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이 지금 재정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기반시설 댐하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중점 분야별 연구 내용은 좀 내용이 많아서 그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핵심도 생략을 하겠고요. 3핵심도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분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 및 기대 효과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국토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과기부, 그 다음에 행안부 같이 지금 협력해서 지금 기획을 했고, 본 사업을 추진할 때도 같이 협력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4개 분야 10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사업단 과제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처는 다르지만 전문적인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일원화해서 사업 관리할 예정입니다. 본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본사업은 이제 단계를 이제 3단계로 구분해서 연구 개발을 추진할 것이고요. 주무부처 및 관리주체 간 협력체를 구축하며, 특히 이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재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 사업과 잘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테스트베드가 좀 중요한데, 크게 테스트베드는 저희가 2가지로 좀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테스트베드를 도심 테스트베드와
도로 테스트베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했고요. 도심 테스트베드는 지자체의 도심 공간 내에 다양하고 복잡한 기반 시설 대상으로 1핵심부터 9핵심까지의 개발된 토탈케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도로 테스트베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과 같은 간선도로 또는 이제 특수교를 대상으로 토탈케어 기술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도심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 지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시도 유형 1개, 중소도시 2개 이렇게 3개 정도를 뽑아서 선정을 해서 토탈케어를 시범 적용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제 지자체의 확산이 쭉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그 디지털화된 기반시설 유지관리 정보를 활용해서 입체적 안전관리 기술, 선제 유지관리 기술, 미래형 통합관리 기술 등 기반시설 첨단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기반시설에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유지관리 예산을 첨단 관리 기술을 적용해서 효율화하고 특히 이제 디지털화된 고급 유지관리 기술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 근로자를 대체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공단도 특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국토교통 R&D 현황과 다부처가 연관된 사업이 추진될 미래상에 대해서 흥미로운 주제 발표를 해주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윤순 그룹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조금 날씨도 안 좋고 상황도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조금 마지막 주제 발표니까 힘을 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들으신 기반시설 유지관리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 주체나 지자체가 인식을 함께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미로 마지막 주제 발표는 서울시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박영서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시간 관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관리법에 의한 수립한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모두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관리 계획 작성 요령에 따라서 제시된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금년 1월부터 기반시설 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소관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을 일찍부터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다양하게도 그동안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선제적 관리체계가 기반시설 관리법의 취지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수월하게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설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경제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다른 지자체들에게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1970, 80년대 압축 성장 기간을 거치면서 도시기반 시설을 한 70% 이상 집중적으로 좀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제도라든가 기술 그리고 시민 의식들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 들어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같은 시설들이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1월에
시설물의 적정 유지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서울시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서 20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또다시 정릉천고가 텐덤 파단이라든가 목동 열수송간 파열, 그리고 서울 외곽 순환도로 하부 화재 사고처럼 이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물 관리 조직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건설 품질 확보나 시설 관리자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가 늘어나고 유지관리 편의를 위하여 개별 관리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체계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책임성이라든가 전문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보였으나 서울시 전체 차원의 통일적 그런 관리는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중장기 계획, 종합관리 계획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 시행되다 보니까 상호 연동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기반시설 대상으로 재정이라든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제 제각각 시행되고 있던 시설물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졌습니다. 다음 예산 운영 부분입니다. 시설물 점검 진단에서 보수 예상 물량을 통해서 이제 소요 비용을 산정을 하고 즉시 이제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되어서야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때 보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물 우선순위가 좀 후순위로 밀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예산 전략 수립이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서 대형 시설이 많고 시설물 노후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도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시설물 관리 체계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안전법에 따라서 점검 진단을 하고 손상 부위를 파악하여 보수 계획을 수립한 후에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야 고치는 사후 조치만이 이제 가능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런 관리 방식보다는 과거 시설물 손상 사례와 성능 저하 모델 등을 바탕으로 장래에 예상되는 그런 결함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는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해졌습니다.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관리 비용이 투입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생애주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반면에 성능이라든가 수명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식인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존 유지관리 체계가 점검 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후 대응하는 그런 유지관리라면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시설물의 노후화의 기준을 이제 경관 연수보다는 사용성이라든가 내구성 등의 성능 등급으로 전환하여 관리 등급이 저하된 시설의 성능을 미리 향상시키는 것이 이제 선제적 관리 체계의 목적입니다. 선제적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반 시설을 체계적,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관리 체계를 전환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다른 지자체에 앞서서 기반시설관리법보다도 더 앞선 서울특별시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기반시설관리조례도 다시 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기반시설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 사전 검토를 요청 중이고 향후에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을 공학적이고 경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소 유지관리 기준과 성능 개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과 성능 개선 공통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기준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기반시설관리계획의 대상 범위는 모두 7개의 시설입니다. 시설별로 이제 하위 단계까지 세분을 하게 되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종 시설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시설이 되고 시간적으로는 2025년까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반시설의 현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보관리 체계 구축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가지고 기반시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 그룹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등급을 5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관리 등급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성능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보관리 체계에 담아서 지속적으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최소 유지관리 기준은 시설물 안전법, 개별 법령, 또 자체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원되고 있는 시설은 법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개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성능 개선 공통기준에 의하면은 성능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대상을 선정한 후에 대상의 유형을 노후화, 기준 변화, 사용성 변화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능 개선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 등 3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성능 개선 공통기준에 부합하며 평가에 관한 자체 기준을 포함한 서울시 성능 개선 기준안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개별 법령의 성능 개선 방법과 성능 개선 사업의 세부 내용이 정리되면은 그에 따라서 기준을 다시 정립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관리 현황 및 전망입니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은 7종입니다. 도로, 철도, 수도 공급설비, 열 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그리고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유형별 시설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에는 하위 시설로 교량, 터널, 옹벽, 사면 포장 등이 포함이 됩니다. 평균 상태 등급은 B등급입니다. 준공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53%를 차지합니다. 철도, 수도 공급 시설, 열 공급 시설, 공동구에 대한 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 탓인지 덕분에 모든 시설들이 상태 등급이 B등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제시설, 환경시설입니다. 그동안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성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으면서 또 투입 예산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에 순수하게 시설물 보수 보강에만
총 3조 8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서울시의 시설 규모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연간 7,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 규모입니다. 시설물의 보수 보강뿐만 아니라 성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 또한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총 8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 목표 및 기본 방향입니다.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 목표 등급을 양호한 상태인 B등급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제때 투자하고 기반시설의 재원 및 이력 정보를 담아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중점 과제는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과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실태조사 시행, 종합유지관리 계획 수립, 유지관리 전담 조직 육성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존 사후적 유지관리 체계에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된 위험도를 발굴해서 노후 기반 시설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유지 관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 분석 및 플랫폼을 통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기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기반시설 관리 실시 계획입니다. 선제적 관리 체계에 따라서 향후 6년간 기반시설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시설물 보수 보강 및 성능 개선, 일상 유지 관리, 경상비 등을 포함해서 모두 8조 4천억을 투입해 왔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은 이보다 더 많은 14조 3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할 경우에는 수명, 비용,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고 절감되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 시설물 단위로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용 분석 기능은 서울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부터 6년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향후 50년간 시설물의 수명은 15.8% 증가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22.4% 절감할 수 있으며 성능은 5.6% 향상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기반시설 유형별로 선제적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 계획을 살펴보면 도로는 향후 6년간 1조 4천억 원, 철도는 연간 6조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통공급 시설 및 방제시설, 환경시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관리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제적 관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상당한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안정적인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유지관리 비용 및 성능 개선 비용 지원 기준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담겨 있지만은 서울시가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은 도시철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성능 개선 충당금 확보 방안 또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지만은 서울시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은 관리 운영 수익금과 운영 효율화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능 개선 충당금 적립 및 재정 지원 절차 또한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정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반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2018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7종 기반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재원과 이력 정보 등을 DB화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설물 노후도 분석, 손상 규모 파악, 보수 비용 분석이라든가 유지관리 전략별 소요 예산 분석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기반시설관리법 분류체계에 따라서 구분된 시설 및 하위 시설의 유지관리 정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에서는 시설물 관리그룹별로 GIS 기반 위치 정보와 시설물 재원 현황, 관리부서 현황, 각종 통계 현황을 검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별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시기와 보수 보강 시 필요한 비용, 조치 시기별 성능 향상 및 저하 정도 등을 분석하고 또 이를 도식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별로 매년 필요한 예산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단기, 중장기별로 소요 예산을 미리 가늠하여 선제적 관리를 가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안전도가 낮아지며 유지관리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설물의 성능과 수명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시설물 선제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제도, 기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